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50대 진태욱이라고 합니다. 잘생긴 아들과 함께 한국을 떠나 따뜻한 나라에서 살고 있죠. 아이 엄마는 있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그 기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로 남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8살 수도권 대학을 매우 낮은 점수로 졸업한 저는 이름은 제법 알려져 있지만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 했던 제 계획은 회사의 심각한 위기 때문인지 실현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도 나름 열심히 일하며 지냈습니다. 급여가 적고 회사가 불안정한 것만 빼고는 모두 괜찮았으니까요. 아직 배워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32살에 4살 어린 아내를 소개받았습니다. 평범한 외모였지만 털털한 매력을 가진 그녀와 연인이 되었고 남들과 비슷하게 연애를 하다가 35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자친구는 연애 1년 정도가 지나서부터 결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회사에 대한 불안감과 다른 커플보다 훨씬 잦은 다툼으로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기에 차일피일 미루던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다툼의 이유는 대부분 여자친구의 티나는 거짓말 때문이었죠.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사는 곳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의 거짓말을 알게 될 때마다 헤어졌지만 그녀는 저에게 다시 찾아와 끝까지 매달렸죠. 결국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고 이듬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거짓말은 결혼한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전 아내는 명문대를 나왔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전문대학 중퇴였고 좋은 회사를 다닌다고 했는데 역시나 결혼 후 알아보니 대기업 파견직이었죠. 결혼식장에 있었던 회사 이름으로 온 화환은 아내가 스스로 보낸 것이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적금 들어놓은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적금은 없었고 장모님 이름으로 시골에 땅이 있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모두 거짓이었죠. 왜 이렇게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자잘한 거짓말을 생활 속에서 밥 먹듯이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더 이상 아내를 믿을 수 없어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본인과 협의 이혼을 하려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위자료와 아이의 양육비를 일시불로 주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다 했고 이혼 소송을 위해 상담을 받은 변호사들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이혼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했죠. 결국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저와 아내는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혼을 위한 시위에 들어간 것이었죠. 이렇게 떨어져 지내다 보면 이혼하자 하겠지 하는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저는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발령 신청을 해 그곳에서 일을 하며 지냈고 아내는 아이와 처갓집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1년이 지나도 이혼을 해주지 않더군요. 비단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저에게 절대 안 보여주더군요. 제가 주말에 아이 보러 처갓집에 가도 미리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피하기 일쑤였고 힘들게 전화 연결이 되어 아이를 바꿔달라고 해도 놀러 나갔다고 하거나 잔다고 둘러대며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아이와 저를 끊어내는 것 같았죠. 전 그런 아내의 프로필 사진에 바뀌는 아이 사진을 보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곤 했네요. 그 와중에 아내에게 먼저 연락이 올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바로 돈 달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 와중에 꼬박꼬박 생활비는 달라고 하더군요. 물론 아들은 제 아이니까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물론 돈을 달라는 아내에게 아이를 보여달라고 강하게 말한 적도 있죠. 이번 주말에 민찬이를 꼭 봐야겠어. 이번 주에 애 캠프 간단 말이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당신 애 아빠 맞아? 민찬이 장래를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제발 지금 애한테 혼란스럽게 상처 주지 말고 진정을 시켜달란 말이야. 지금 상태가 애한테는 최선이야.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얼른 이혼이나 해줘. 그리고 민찬이는 경제력 있는 내가 키우는 게 맞아. 또 그 소리야?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다들 그래. 그런 소리 할 거면 당장 끊어. 몇 년 동안 아내와는 이런 식의 다툼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같은 싸움을 3년 정도 지속하다가 저 역시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연락 없이 불쑥 처갓집으로 찾아가 보았죠. 자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이혼하자고 지방으로 도망간 주제에 뻔뻔하게. 장모님 그건 민찬이 엄마와 제 일이에요. 그나저나 민찬이는 어디 있어요? 자네가 애비 노릇을 뭘 했다고 민찬이를 찾아? 나도 지영이랑 민찬이 지금 안 본 지 몇 달째야. 내 속 뒤집지 말고 당장 가게. 난 이제 자네를 사위로 생각하지 않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장모님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몇 번 더 벨을 눌러봤지만 경찰을 부르겠다는 소리만 들릴 뿐 더 이상 문은 열리지 않았죠.
그날 이후 아내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이고 아내와 연락을 시도하던 저는 결국 다시 장모님 댁으로 찾아갔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했는지 더 이상 아내와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으니 근처 학교를 기웃거려도 봤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죠. 그렇다고 넉넉히 아이와 아이 엄마만 찾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날은 일단 다시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그쪽 동네에 가서 아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든 게 헛수고였죠. 어디로 숨은 건지 머리카락 하나도 나오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이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아내의 가출을 이유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이었죠. 아내를 찾으면 아이 또한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해도 일단 아내분 사시는 곳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행방불명으로 신고를 하셔야 하고요. 장모님이 계신다면 그분께 먼저 알아봐야 할 겁니다. 그럼 경찰서에 가서 아내 행방을 찾을 수 있도록 신고를 하면 될까요? 일단 신고 사항은 아니지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경찰에 먼저 아내의 행방을 요청해야겠죠. 그러면 아이의 현재 소재지도 경찰이 찾아줄 겁니다. 전 그 길로 경찰서에 갔고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내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 장모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서방, 우리 지영이가 하늘로 갔다네. 장모님은 펑펑 울며 저에게 아내의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장모님의 말을 믿을 수 없던 저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말 아내의 영정 사진이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장모님과 처남 옆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아들 민찬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장모님과 처남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처남이 누나가 매형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따져 묻는 저에게 장모님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영이가 41살에 암 선고를 받았어. 그래서 자네하고 연락이 안 된 거야. 많이 힘들어했거든. 그래도 항암 치료도 하면서 점점 회복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갑자기 전이가 되었다면서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졌어.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 하고 내가 지영이 몰래 자네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지영이 하는 말이 자네랑은 이제 사이가 너무 멀어져서 아픈 몸으로 돌아가면 부담밖에 안 될 거라고 하지 뭔가. 결국 서울 외곽에 있는 연중 요양병원에서 오늘 아침에 눈을 감았네. 이건 자네한테 남긴 지영이 편지야. 읽어보게. 장모님은 저에게 아내의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가만히 아내의 편지를 읽어보았죠. 그리고 장모님이 전해준 아내의 편지엔 여보 미안해. 사실 몇 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았어. 당신하고 아이에게 알리지 못한 건 내가 겁이 나서도였고 당신이 걱정되기도 해서야. 내 주변을 정리도 해야 하는데 아이와도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무엇보다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상처를 덜 주고 가고 싶었어. 먼저 떠나는 날 용서해줘. 그리고 당신은 좋은 여자 만나 다시 잘 살아줘. 민찬이는 엄마에게 부탁해 놓았으니 당신은 모두 잊고 자유롭게 살아가면 돼. 미안해 정말. 그렇게 아내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울다 실신까지 하셨고 저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장례를 치르고 난 뒤 민찬이는 제가 데려가겠다고 장모님께 이야기를 했죠. 지영이도 없는데 민찬이는 이제 제가 데려다 키울게요. 민찬이를? 자네가 왜? 안 돼. 아빠가 있는데 왜 할머니가 키워요? 이제 제가 키워야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민찬이를 키운 게 누구인데. 자네 설마 지금 지영이 보험금 노리고 이러는 건가?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왜 애엄마 보험금을 노려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비추던 아빠가 애를 데려간다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제가 민찬이를 안 본 게 아니라 못 본 거라는 건 장모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처남이 끼어들었습니다. 마누라 자식 다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떠난 양반이 이제 와서 애를 데려가겠다고? 네, 그럴 줄 알았어. 결국 돈 때문인 거지? 모자가 달려들어 보험금을 노리고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며 몰아가는데 미치겠더군요. 아무리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그들의 뇌리 속에는 저는 이미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노리는 남자일 뿐이었죠. 결국 저는 아이를 장모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민찬이도 아빠를 못 보고 산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저를 어색해하더군요. 저는 다만 장모님께 아이를 자주 보여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후 아내의 사망보험금 등을 함께 정리했네요. 아내 앞으로 나온 보험금은 모두 장모님과 애가 수익자였으니 제가 받아서 준다거나 할 것은 하나도 없었고 제 손님에게 들어온 부조금 모두와 하다못해 회사에서 나오는 가족 사망 위로금까지 모두 장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아내의 사망 신고를 하게 되었죠. 아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갈 줄 알았으면 좀 잘해줄 걸 하는 후회만 들더군요. 아내의 사망 신고까지 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을 힘든 마음으로 보내고 있었네요. 하지만 늘 그렇듯 일은 해야만 했죠. 그렇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던 중 아내가 생전에 진 빚을 갚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가진 재산이 없을 테니 상속이고 뭐고 생각도 안 했는데 이대로 가다간 제가 갚게 생겼다 싶어 우선 장모님께 연락을 했죠. 장모님, 혹시 죽기 전에 지영이가 빚진 거 알고 있으셨어요? 이게 저하고 민찬이한테 자동으로 상속이 될 것 같아요. 지영이 이름으로 있는 재산이 있나요? 있으면 그걸로 제가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자네, 지금 그게 할 소린가? 내 딸이 죽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그리고 재산은 무슨 재산? 자네가 항상 돈을 부족하게 줘서 요양원 들어가기 전까지 집 앞 카페에서 일하던 애야. 재산이 있었으면 그랬겠나? 자네 도대체 상식이 있기는 한 거야? 장모님, 너무 역정만 내시지 마시고요. 일단 그럼 상속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랑 민찬이가 포기를 하면 장모님에게 상속이 넘어가서 장모님도 상속 포기하셔야 할 거예요. 일단 지영이 통장에 얼마라도 있으면 하나도 쓰시면 안 돼요.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 하니까요. 자네가 인간이면 그 상속 포기하지 말고 자네가 갚는 게 도리 아닌가? 그 얼마 안 되는 예금에 보험금이라도 없으면 애는 어찌 키우라는 건가? 그리고 그 빚 또한 지영이 병원비며 민찬이 생활비였으니 결국 자네가 줬었어야 할 돈이었어. 장모님의 말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똑같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럼 보험금 나온 걸로 이거 갚으시면 되겠네요. 저랑 민찬이가 상속 포기하면 장모님께 넘어갈 거니까 장모님이 지영이 보험금으로 갚으세요. 그러자 장모님은 내 딸 목숨값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저를 돈밖에 모르는 놈으로 몰아갔습니다. 한참 동안 장모님과 아무 의미 없는 언쟁을 하던 저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저랑 아이는 바로 그냥 상속 포기할게요. 저 그동안 민찬이 양육비 다 보냈고 앞으로도 양육비는 계속 드릴 거니까 제가 그 돈을 갚을 이유가 없어요. 지영이 아파서 쓴 치료비면 그 보험금으로 갚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상속 포기 절차를 알아보며 은행에 가서 모든 대출 기록 같은 걸 떼어봤는데 대출이 많기도 하더군요. 아프다는 사람이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쓴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아내의 대출 내역을 들여다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아내가 받았다는 마지막 대출이 시작된 시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저와 연락이 끊긴 시점부터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 했고 작년에는 내내 병원에서만 생활을 했다 했는데 마지막 대출이 시작된 시기는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은 없어지겠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무슨 꿍꿍이가 있다면 내 아이를 그런 사람들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저는 직장에 휴가를 신청하고 좀 더 자세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봤습니다. 장모님과 아이 그리고 처남까지 함께 사는 중이었죠. 아내의 장례를 치르며 처남댁이 보이지 않아 물어보니 그 사이 처남은 처남댁과는 이혼을 했다 했습니다. 아내 병수발 때문에 그리 되었다는데 더 물어보기도 민망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었죠. 이후 처남은 장모님 집으로 들어온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놀면서 장모님께 아내가 받은 대출에 대해 슬쩍 물어봤죠. 지영이가 생전에 빚을 상당히 많이 줬던데요. 병원비 때문에 그랬나요? 혹시 언제쯤 받았는지 아세요? 장모님은 제 질문에 아내의 대출에 대해 몇 가지 기억을 하고 있는 듯한 대답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돌연 본인은 잘 모른다고 태세를 전환하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숨기는 것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저를 빨리 돌아가라며 밖으로 내몰더군요. 그렇게 내쫓기듯 처갓집에서 쫓겨났고 이후 처남이 전화까지 해서 전부 상속 포기하려면 빨리 움직여야 할 거예요. 서두르세요 하며 단도리까지 했죠. 물론 저도 3개월 이내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없었죠. 저는 혹시 처남이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성별이 다르니 불가능했을 것이고 어머님이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기엔 누가 봐도 장모님을 아내의 나이로 볼 수가 없으니 이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처남은 이혼한 상태라고 했으니 이런 불법적인 일을 도와줄 다른 인물이 딱히 떠오르지 않더군요. 혹시라도 처남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심부름센터를 찾아가 처남을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며칠 뒤 업체에서 처남이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사진을 하나를 보내줬는데 심부름센터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는 순간 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성은 다름 아닌 얼마 전 장례를 치룬 제 아내더군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전화해 사진을 찍은 날짜까지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이 만났다는 장소는 경기도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 위치한 커피숍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아내는 그 근처에 살고 있는지 편안한 차림이더군요. 그리고 같이 받은 다른 사진 속의 처남은 아내가 죽기 전까지 머물렀다는 병원에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미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내의 신상 정보를 주고 아내를 추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선 그 병원에 가보기로 했죠.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아내의 이름과 사진을 보여주니 그런 환자는 없다고 하더군요. 여기가 맞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럼 남진아 환자는 몇 호실인가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혼했다는 처남댁 이름을 대며 물어봤습니다. 간호사는 사진을 보여주다가 돌연 이름을 묻는 저에게 의아한 눈초리를 보냈죠.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죠? 남진아 씨가 처남댁입니다. 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해서 찾아왔는데 간호사가 뭔가 아는 반응을 보이자 저는 계속 떠봤습니다. 가족분이시군요. 남진아 환자 503호실에 계세요. 간호사가 알려준 병실로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처남과 이혼했다는 처남댁이 병원에 누워있더군요. 그런데 처남댁은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했다더니 그래도 처남은 계속 병원을 드나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간병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그냥 외국에 있다가 온 친구라고 둘러댔습니다. 왠지 처남이 제가 이곳에 온 것을 알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랜만에 보시나 봐요. 한순간 사고로 이렇게 되셨어요. 진아 씨가 이렇게 된 줄 몰랐네요. 어쩌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와본 건데 이혼하고 혼자 이렇게 되어서 너무 안타깝네요. 그러자 간병인이 깜짝 놀라며 대답을 하더군요. 이혼이요? 아니에요. 남편분이 엄청 잘 챙기세요. 일주일에 2-3번 꼬박꼬박 오시는데요, 뭐. 그럼 제가 소문을 잘못 들었나 보네요. 혹시 아이들도 자주 옵니까?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이 돌보고 계세요. 한 달에 2번 정도 친정 부모님 오실 때 함께 오죠. 간병인을 통해 대충 상황을 파악한 저는 그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오해할 수 있으니 제가 다녀갔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병원을 나오며 곰곰이 생각했죠. 처남과 처남댁은 이혼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혼을 했다고 했을까? 그리고 사진 속에서 처남이 만난 그 여자는 분명 장례까지 치룬 아내였죠.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던 중 아내를 조사하던 사람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해달라고 하신 그 여자요. 확인해봤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알려주신 이름과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이름은 남진아입니다. 38세고요. 사는 곳은 그때 사진 찍어드린 그 오피스텔 10층이에요. 그런데 사진에 같이 찍힌 남자분 말고 다른 남자랑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일단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잠시 소파에 앉아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상황들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았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신지영이고 나이는 43세. 얼마 전에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까지 마쳤죠. 하지만 제 손에 있는 사진 속에는 본인은 죽었다고 하고 보험금을 탄 이 여자. 정말 이 여자가 내 아내란 말인가 하는 탄식이 나왔죠.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건 이 여자에게 다른 남자도 있다는 사실이었죠. 결혼 후에도 그러했듯이 지금의 상황 속의 아내 역시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에게 돈을 받아서 무엇에 쓴 것인지, 계속 아이를 장모님에게 맡기고 방치한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짓말로 일관한 그 여자를 이젠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먹어야 했죠.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찾아오기 위해서라도요. 저는 일단 바로 경찰서로 가 신고를 했습니다. 사실 우선 아내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싶었지만 섣불리 행동을 했다가는 또다시 거짓말로 일관할 것이 뻔하고 여차하면 도망갈 것이 분명하기에 그리 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일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처남과 장모님까지 전부 말을 맞출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저만 바보가 될 테니까요. 이제 제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제시한 증거와 모든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바로 수사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곧바로 아내가 먼저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잡혀왔고 이후 처남과 장모님이 소환되었습니다. 아니, 사망 신고를 한 것은 저 남편이라는 작자인데 우리가 무슨 보험 사기라는 거예요? 형사 양반,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 우리가 직접 뭘 한 건 없다고. 아주머니, 저분은 사기에 고의가 없고요.
사망 신고를 한 것도 기망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질 않아요. 별거도 오래 하셨던데 고의의 정황도 보이질 않네요. 오히려 그걸 속이고 신고하도록 만든 아주머님이랑 따님 그리고 아드님이 이 사건의 공동 정범입니다. 보험 사기뿐 아니라 사기 전과가 꽤 되시네요.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사망했다고 관공서에 신고하게 만든 허위 공문서 작성에 간접 정범에도 해당이 되시고 그 외 다른 여죄도 저희가 알아봐야겠지만 일단 분명한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긴급 체포를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처남이 저를 보며 난동을 부리더군요. 하지만 이곳은 경찰서였으니 바로 제지를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드님도 긴급 체포의 요건에 해당돼서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게다가 아드님은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있으신 아내분의 신분을 누나에게 쓰게 하고 아내와 결혼한 상태를 유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더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추가 조사 일정은 저희가 따로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나오셔서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나온 저는 이 일을 처남댁의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그 집에서도 역시 청천벽력이라는 반응이더군요. 알고 보니 처남은 그동안 아내를 사랑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 아내의 신분을 훔쳐 누나에게 준 것이 문제 없는지 확인하러 간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처남댁이 죽으면 본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때문에 혼인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것이라는 것 또한 드러나게 되었죠. 이후 저는 구치소로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경찰서에서는 만나기가 힘들더군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뭐가 그리 분한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기 왜 왔어? 그렇게 날 버렸으면 그냥 가만히 둘 것이지. 이렇게 만들고 나니 좋아? 내가 나가면 당신 가만 둘 것 같아? 진정해. 당신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조심해야지. 아, 이제 당신이 아닌가? 죽은 전처? 뭐지? 저 역시 그동안의 우라가 치밀어 올라 점잖게 말할 수가 없었네요. 얌전하게 죗값 다 받고 나와. 당신 재판할 때마다 꼬박꼬박 갈 테니까. 웃기고 있네. 내가 어떻게든 당신 엮어줄 테니까 기대해. 구치소에서까지 난동을 부리는 아내를 보니 속이 착잡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혹독하게 거두는 거니까요.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이들 3명은 모두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기 전과가 있는 장모님은 아내의 장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사주한 장모님과 돈을 받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 모두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죠. 특히 장모님과 이 사건의 당사자인 아내는 그 죄가 중하여 4년의 실형을 받고 보험금을 모두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처남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식물인간 상태인 아내를 고려한 듯해 보였지만 재판이 끝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무섭게 돌연히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처남 역시 곧바로 이혼을 당했고 본인이 기다리던 아내에 대한 상속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하더군요. 그들 가족은 모두 파멸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실형을 사는 아내와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유일한 양육권자이자 법적인 친권자로 인정받아 무사히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과 송사 등에 휘말리며 저의 위태로웠던 회사 생활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이런저런 사정을 잘 참작받아서 명예퇴직으로 퇴직금과 위로금까지 두둑하게 받아 나올 수 있었죠. 이후 저는 아이와 베트남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더는 이 나라에 살기가 싫어졌다 해야 할까요? 상처뿐인 결혼 생활은 어딜 가나 생각이 날 것 같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찍을 순 없었습니다. 어찌되었건 4, 5년 뒤에 또다시 본인도 친권자라고 나타나 아이를 흔들고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나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이도 모든 일들을 좀 잊을 수 있을 테고 그때쯤이면 성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갖고 저와 아이는 베트남으로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와의 교감이 적고 큰 일을 경험해서 조용했던 아이도 이곳으로 이사와 학교와 이웃의 친구도 많이 사귀고 저와도 사이가 좋아져서 요즘엔 대화도 많아졌고 성격도 밝아져서 무엇보다 그 점이 가장 뿌듯합니다. 현재 작은 한국 식당을 꾸려 일하는 중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외국인 학교가 있어서 아이의 교육에도 좋고 저 또한 이곳에서 살다 보니 국적은 다르지만 마음이 따뜻한 여자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다음 달이면 또 다른 제 아이가 태어납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늦둥이지만 저에겐 또 다른 삶의 희망이자 이유이죠. 이제 곧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네요. 이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와 함께 수영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